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 개론 이제 10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10강의 주제는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제 매년 한 문제씩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 변동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을 계속 출제하다가 자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지금 12월 달 이제 27회, 28회 때는 이제 출제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이제 인력공단 목차를 보면 이제 거미줄 모형 포함해가지고 거미줄 모형이 이제 대신 나오기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경기 변동 자체는 드물게 27회, 28회 때 출제를 안 한 케이스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29회 때는 경기 변동 문제를 이제 보시고 학습 전략은 경기 변동은 오랫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쭉 모아봤을 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낸 거 또 내고 낸 거 또 내고 낸 지문 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나온 것만 쭉 정리하셔도 29회 때 지문이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선 이제 책을 정리해 보면은 146페이지부터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147페이지에 인플레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의미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부동산 금융론에서 좀 연결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할 때 연결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의미만 아시면 돼.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 물가 상승해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반대말인 디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거보다도 이제 내 책 내용이 안 읽으셔도 되는 내용으로 점철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시사성 있는 문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동반해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런 걸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뜬금없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뜬금없는 문제를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151페이지까지는 다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152페이지 부동산 경기 변동 여기부터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 페이지 152 이건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 29회도 틀림없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요걸 틀리면 안 돼.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아까운 문제야. 이거 틀리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되는 지문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꼭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맞춰주는 문제로 정리해 주셔야 되고,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개념 자체는 경기 순환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개념은 거기에 설명은 안 돼 있어요. 의의상에 나온 내용은 전혀 안 보셔도 돼요. 전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협의 광이 이렇게 구분하진 않으니까 건너뛰셔도 되고,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개념을 따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있죠. 부동산 시장의 이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을 부동산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경기 변동이 굳이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 안에서도 이제 목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책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경기 이제 변동에 대한 논리를 보면은 먼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순서다기보다는 경기 변동이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기 변동에 대한 종류를 이제 우리는 부동산학은 응용 학문이다 보니까 부동산 붙여가지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종류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이 종류가 이제 종종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논리고, 그리고 이제 경기 변동이 이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다 보니까 순환하죠. 그래서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 있어요. 순환 국면상의 특징. 사실상 이 두 가지가 거의 이제 정답으로 따지면 90% 이상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특징하고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호황이냐 불황이냐를 판단하는 측정 지표가 있어요. 측정 지표는 거의 정답으로 안 나와요. 지문으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정도만 표현하기 때문에
측정 지표는 세부화하실 필요 없고 뭐 이런 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측정한 지표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그나마 주제 중에 이제 특징하고 순환 국면상의 특징으로 규결이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최근 보니까 이제 그 152페이지에 양가로 2번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구성 요소라고 되는, 구성 요소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이제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추세, 계절, 불규칙, 그리고 비순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순환적 변동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순환하고 비순환 변동이 있다.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하고 바로 지울 텐데, 이 종류가 이제 제일 출제 많이 하는 것은 역시 첫 번째 순환적 변동입니다. 순환적 변동. 그래서 본문에 이제 특징하고 순환 국면상 특징들이 다 요걸 가지고 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반복하는 걸 말하죠. 반복. 두 번째 이제 요거 다음으로 이제 이게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나마 남은 10% 비중, 그러니까 이 90% 이상이고 이 종류가 10% 미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종류 중에 이제 그나마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게 최근 그 네 번째로 되어 있는데, 그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시험은 주로 나오는 게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주로 나옵니다. 무작위적 변동. 근데 무작위적 변동을 같은 말로 또 어떤 우발적 변동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발적 변동. 그리고 이제 책 제목처럼 딱 한 번인가는 이제 불규칙적 변동이다라고 출제한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개념을 명쾌하게 아셔야 돼. 그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것은 키워드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나왔는데, 설명이 이제 잘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태풍, 해일 막 어쩌고저쩌고 뭐 정책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려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이, 그 무작위적 변동이란 말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거야.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주기적 또는 비순환적 이제 경기 변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출문제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주기적, 순환적에서 요 단어를 장난친 경우도 있어요. 비주기적, 비순환이지 주기, 순환하면 틀리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이제 순환적 변동 다음으로 언급이 되는 게 이 예기치 못한 사태라는 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예기치 못한 사태는 거기 나온 것처럼 천재지변, 뭐 지진, 책에 나온 것처럼 태풍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상 우리 시험과 관계되는 것은 얘는 원인이 정부 정책 때문에 그래요. 정책 등을 이제 원인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은 다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정부가 8월 1일 부동산 대책 발표했다. 11월 3일 부동산 대책 발표했다. 이런 정부 정책의 이제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했다는 논리가 나오면 이거는 무작위적 변동이라 합니다. 정부는 깜짝 쇼를 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충격을 주다 보니까 시장이 반응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지진이 나가지고 뭐 그 태풍이 져서 뭐 산사태 뭐 이런 등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뭐 전쟁 이런 등으로 나타나는 것도 예기치 못한 사태니까 이것도 이제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나오는 것은 정책이죠, 정책.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정책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정책이야, 정책.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6번은 이제 그 거품이 꺼져서 가격, 이것도 사례 들었는데, 거품이 꺼져서 가격이 폭락해서 시장이 뭐 그 충격을 받았다. 이건 거품은 꺼지는 갑자기 꺼지잖아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태로 갑자기 나타나는 거 하면은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계절적 변동이야. 계절적 변동.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1년 사계절 국가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최소 한 번 이상은 나타나는 변동을 우리가 계절적 변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절적 변동이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이 동그라미 1, 2, 3, 4번이 전부 다 실제 시험에 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단위로 하여 최소 한 번 이상은 계절의 변화에서 나타난다. 명칭 그대로 계절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언급이 돼 있죠. 우리 시험에 유명했던 것이 이제 대학교 근처 하숙집 시장인데, 임대주택 시장인데 방학과 개학월 때문에 변하는 거. 뭐 그런 논리고,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3번처럼 매년 12월 달에 건축 허가량이 그 다음 달에 줄어들었다. 추우니까 허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봄가을 나오고 이런 등등, 겨울철. 그래서 계절에 나오면은 뭐 이걸 구별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1년 단위로 최소 한 번 이상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네 번째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서 그것도 지문으로밖에 안 나왔는데 장기적 변동이라 그럽니다. 장기적 변동을 책 타이틀은 추세로 되어 있네요. 장기적 변동, 추세적 변동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장기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돼.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기술 혁신 등을 통해서 이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 그대로 장기 또는 추세적 변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세적 변동이 방가로 1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원인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 나온 것은 동그라미 2번이 나왔어요. 경제 성장 등으로 지속적으로 건축 허락하다. 지속이라 나왔고 원인이 경제 성장이잖아. 그래서 이제 원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그 건축 허가량이 나왔는데 허가량 집어넣었다가 이게 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기술 혁신 등으로 경제 성장 등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 변동으로 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량이 만약에 이제 증가했다. 이게 만약에 정부 정책 규제 완화를 했다. 그런 건 무작위적 변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란 말이 이제 원인을 통해서 알아두시 바랍니다. 21세기 최고의 장기적 변동 요인을 일으켰던 부동산 쪽이 아닌 다른 일반 경제 시장에서는 그 스티븐 잡스가 개발한 아이폰이죠. 아이폰이 이제 탄생하고 아이폰이 탄생하기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나눌 정도로 이 21세기가 엄청난 이제 사회생활에 영향을 장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종류는 순환적 변동은 이제 별도로 이제 자세하게 논할 것이고, 무작위적 변동 개념 명쾌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많이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이다? 정책 변화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계절의 변화, 장기는 이제 경제 성장 기준을 통해서 장기 지속적 미치는 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종류예요, 종류. 그리고 이제 이 종류가 이렇게 명칭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90% 이상짜리 이제 이걸 논하도록 하겠어요. 책에 보니까 153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 해놓고 의의가 나오죠. 그 상승과 하강 반복되는 현상. 이게 말씀드렸던 경기 변동의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번 정점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점, 확장, 수축해서 순환주기, 진폭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양가로 2번에 경기변 특징은 이제 별표를 쳐주셔야 되죠. 지금부터 논할 사항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논리를 또 논하는 거죠. 특징, 특성 이렇게 논하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그리면은 경기 변동을 논하면은 부동산 시장 이게 상승과 하강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이제 그 모습이다,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고, 이 최꼭대기점이 이걸 정점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저점이라 그럽니다. 그 특징을 지금부터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점과 저점을 이제 진폭이라 그러고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요 사이클을 우리가 주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왼쪽 국면은 확장 국면이라 그러고 오른쪽은 수축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특징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식적인 말이야. 부동성을 논했었죠.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상이한다.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그리고 개별성 때문에 같은 시장 안에서도 물건마다 다르잖아. 개별성 때문에 유형별로도 상이합니다. 이것이 이제 상이하다 아셔야 돼. 그래서 책은 주로 기출문제 내용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유형별로 이제 상이한 이유가 부동성과 개별성 때문이다라는 거야. 때문에 특징을 이거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은 결국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유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 그리고 유형별로 가중평균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가중평균치도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중요한 단어 중에 옛날에 중요한 단어 하나 있었어요. 가중평균치를 산술평균치로 논한 적이 있었어요. 산술평균치란 말은 n분의 1을 하는 것이고, 가중평균치는 말 그대로 기호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평균치라고 얘기할 때 밥값을 만약에 이제 10명이 먹는데 밥값이 10만 원 나왔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10만 원 나왔는데 이제 그 1인당 만 원씩 내자. 이게 산술평균이고,
먹은 것만큼 내자. 이게 가중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다르고 유형별로 다르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도 지역별 유형별로 상이한 양상을 변하는데 이게 전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기 상황을 논할 때 지역별로 영향 미치는 정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서울 부동산 시장과 충남 부동산 시장이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이냐 상업용 부동산이냐 기여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 유형별로 가중평균치적이다. 즉 둘 다 상이하고 요 가중평균치적이란 말을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진폭이죠. 진폭. 진폭이 크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진폭은 이제 요거죠. 이게 정점이라 그랬고 이건 저점이라 그랬죠. 이 정점과 저점의 차이를 우리가 진폭이라 그래요. 이 진폭이 크다라는 거죠. 진폭이 크다는 것은 결국 뭐냐?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다만 일반 시장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이 진폭이 크다는 것만 설명하면 너무 지문이 짧은 거야. 그래서 이 진폭이 크다는 거를 이제 과거에 출제했던 내용을 연결시키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정점은 높다. 즉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을 갖는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잖아요. 아, 이건 진폭이 큰 거를 설명하는 출제연의 테크닉이구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팽창 국면과 확장 국면이죠. 팽창 국면과 수축 국면 또는 위축 국면이라 그러죠. 위축 국면, 수축 국면. 팽창 국면과 수축 국면 간에 차이가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야. 이렇게. 팽창 국면이 여기가 팽창 국면이고 확장 또는 팽창 여기가 수축 국면, 위축 국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은 결국 이 높이가 커진다는 거니까 진폭이 크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폭이 나오고 최근에는 진폭이 작다라고 해서 황당무계하게 정답 체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기가 있어요. 주기 원사이클이죠. 주기가 길다라고 표현합니다. 주기를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요 사이클이죠. 요 사이클을 이제 주기다라고 합니다. 주기죠? 여기 주기다. 근데 주기가 길다 그럴 때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주기가 길다는 것이 약 일반 시장에 비해서 생략하겠어요. 일반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길다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입니다. 책에도 나오죠. 약 2배 정도 길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주기가 길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런지는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경제학에 보면은 거시 경제학이 경기 변동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책의 오른쪽에 그걸 설명하고 있네요. 보니까. 경제학에 보면은 거기 이제 순서대로 잠깐만 언급해 볼게요. 이걸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버리셔도 돼요. 키친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키친 순환이 있고 주굴레 순환이 있어요. 주굴레 순환 그리고 쿠즈네츠 순환이 있어요. 비슷한 걸 논하는 이제 한센 순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상 타시면 콘트라티에프 이렇게 이제 잡았을 때 이거는 이제 글자 수대로 하시면 돼요. 글자 수대로 길고 순환주기가 글자 수대로 짧아요. 이렇게. 근데 일반 경제학에서는 이 주굴레가 주순환이고요. 이 콘크리트가 이제 튼튼하겠죠? 이게 6글자잖아요. 장기순환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굴레 순환이 순환주기가 약 10년 정도 걸려요. 콘크리트는 약 50년에서 이제 60년 정도 잡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은 그럼 경제학에서 논했던 경기 변동 중에 어느 거를 이제 부동산학이 탄생한다, 부동산 경기 변동 할까 하다가 한센이란 분하고 쿠즈네츠라는 분 다 경제학자 이름인데 이 두 분이 뭐를 논했냐? 건축 순환을 논했어요. 부동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건축이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건축 순환을 주장한 두 분의 내용은 약 20년입니다. 약 20년 동안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 약속하기를 이 한센 또는 쿠즈네츠 요 순환을 한센 두 글자니까 20년인데 요거를 주순환이자 동시에 장기순환으로 잡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이
길다는 말은 뭐끼리 비교하는 거냐? 주순환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쭈글레가 약 10년이잖아요. 쭈그러졌으니까 10년인데 요거는 이제 20년이죠. 그래서 2배란 말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경제학적으로 나온 거를 부동산학에서 이게 그 분류만 하던 거다. 그래서 우리는 2배 정도 길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그냥 주기가 길다는 걸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길다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고, 요거는 두 가지가 특히 자주 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거기 이제 방가루 1번에 순환 주기가 있는데, 순환 주기는 위에 방가루 1번에 동그라미 이제 그 4번 논리랑 이제 3, 4번 논리랑 이제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환 주기는 거의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환 주기를 할 때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일반 시험보다 후순환, 후행하는 게 보통인데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야. 근데 반드시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그 선행할 수도 있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거꾸로 역행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순환 주기는 일반 시장에 비해서 뒤따라가는 게 보통이다. 이거는 학문적인 이제 그 측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 경기는 실물 경기예요. 그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력이 생기려면은 일반 시장이 활성화돼야 돼.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일반 시장의 이제 취업 등이 활성화돼서 시장 경제 활동 주체들이 소득이 높아져야 돼요. 소득이 높아지면 본인이 소득 중에 소비하고도 잉여 자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무슨 생각했어? 투자할 생각을 하겠죠. 투자할 생각, 투자 대상이 주식도 있지만은 우리 부동산 시장, 부동산 입장에 부동산 투자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득이 일반 시장이 활성화돼서 소득이 높아져서 구매력이 커져야지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게 부동산 시장 아니냐. 그래서 선진국적인 사고방식 논하면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뒤따라가는 후행하는 게 보통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과거의 그 경제 개발 시기에 보면은, 그 산업이 취약하고요. 그리고 그 국민들의 소득이 낮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취업을 창출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한 적이 있어요. 경부고속 뚫는다든지, 뭐 지역을 막 용도적 풀어줘가지고 건축 많이 짓게 한다는 그래서 건설 경기를 살리게 해가지고 토목공사 등을 통해서 취업을 창출하고 소득 창출해서 일반 시장 거꾸로 살리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득 창출하면 이제 소비하니까 식당도 활성화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 선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게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순환 주기는 잘 내진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보통 경제학적으로는 후행하는 게 보통이더라. 실물 경제니까 후행하는 게 보통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그래서 자세하게 뭐 책 있는 걸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주구용은 뭐보다 뭐 어떻게 이거는 요즘엔 내지도 않아요. 5번째는 또 하나는 이제 순환 국면은 현실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불분명하죠. 반복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반복되는 순환 국면 상황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불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좌우를 대칭으로 그랬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비대칭 구조를 가지는 게 일반적이야. 지금 표현해드리는 게 오른쪽에 순환 국면에 보면은 1번에 두 번째 줄에 불규칙, 불분명, 불명확 이런 말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똑같은 말이에요. 확장, 수중 차이가 크다는 진폭이었었고요. 말씀드린 타성이 길다는 것은 시차가 이제 주기가 길다는 말이고요. 다 지금 동일한 내용 반복됐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4번에 대한 논리인데, 경계는 이제 비대칭 구조, 좌우가 비대칭 구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도 알아두시 바랍니다. 비대칭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회복 국면은 느리고 길다 그랬어요. 그리고 후퇴 국면은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좌우가 이렇게 비대칭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더라. 그래서 좌우가 이제 비대칭 구조를 가지는 게 이게 현실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살아나는데 한참 걸려요. 일본도 뭐 잃어버린 뭐 20년, 10년 이런 말 나오니까 한참 걸리다가 경기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호황이다 그러면은 이게 경기의 경보가 울려요. 그래서 정부가 무작위적 변동으로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에 갑자기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켜 버립니다.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사실상 좌우가 비대칭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오른쪽 경사에 있다 그래서 이걸 우경사 비대칭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 우경사 비대칭. 근데 실제 시험 반대로 냈어요. 회복은 느리고 길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는데 회복은 빠르고 후퇴는 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국면이 지금 여러분 우리랑 똑같죠. 공부하신 분들의 초반부 공부하신 분들의 겨우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했는데 까먹는 건 순식간이죠. 우리도 좌우 비대칭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왼쪽에 이제 가파른 모양을 점점 가지게 되실 거야. 이제 시험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정리해 보면은 뭐 지역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고 지역별 유형별 가중평균치고 진폭 크고 주기 길고 이게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면서 좌우가 비대칭 구조를 가지는 그 구조를 띠고 있다. 그리고 순환 주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퉁쳐서 아시면 돼. 이렇게. 이건 논리고. 그리고 이제 요가 더불어서 나오는 유명한 내용이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에요. 순환 국면상의 특징. 요 내용인데 요것은 이제 그 다음에 155페이지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경기도 그 회복, 상향, 후퇴, 하향으로 4개 구분할 수 있고 이거 이외에 이제 그 안정시장에서 5개 국면으로 구분을 5개 국면으로 구분하진 않아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4가지 국면 이외에 안정시장 형태를 보이는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국면은 5개 국면이 아니라 몇 개다? 4개 국면입니다. 이거는 오해하신 것 같고 5개는 지워지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4가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으로 이루어진 4개 국면 이외에 별도의 안정시장 형태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상이 이제 밑에 잘 그려져 있고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언급해보고 156페이지 보면 거기 번호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5번에 안정시장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오해하실 경우가 있는데 순서가 1, 2, 3, 4, 5번으로 연번으로 되다 보면은 마치 순환 국면이 5개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1, 2, 3, 4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을 자르시고 안정은 별도의 이제 목차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국면상의 특징의 표가 그려져 있어요. 표 내용들은 다 안 보셔도 되고요. 저것만 보시면 돼. 밑에 6번하고 7번 있죠. 6번, 7번 내용은 별표를 쳐주셔야 돼요. 결국 그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듭니다. 설명은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설명은 그 별로 안 돼 있어요. 한번 눈으로 이제 읽어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문으로 해드릴 수밖에 없겠네. 순환 국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은, 다시 한번, 이거를 2가지로 나눠요. 부동산별로 나누는 거야. 이거를 뭐냐면은 이제 불황에 약한 유형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 불황에 약한 유형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면은 부동산별로 구별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은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긴 경우 요 내용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불황이 약하면 침체 국면이 심해지니까 진폭이 커져요. 그럼 진폭 크고 주기가 길다는 요것은 그러면 어떤 형태다? 불안정 형태가 되겠지. 불안정 형태에 해당되는 요 시장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부동산이 있고 어떤 부동산은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요거랑 반대야. 진폭도 작고요. 주기도 짧아요. 3년, 5년 내지 짧게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가 짧고 진폭이 작다는 것은 안정적이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동산을 우리가 안정 형태에 해당되는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걸 안정시장이라 그래. 그래서 별도로 논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쪽을 논한다 그랬습니다. 불황이 약한 유형의 부동산 다시 한번 그림을 크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이제 그 표 안에 그렸던 건 마지막 6번, 7번이었죠. 6번, 7번을 이제 별표 치시라는 이유가 그거 위주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가 아까 왼쪽이 팽창 국면이고 이게 수축 국면이라 그랬어요. 근데 팽창 국면과 수축 국면 2가지 국면으로 논하기에는 너무 진폭이 크고 너무 주기가 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팽창과 수축 국면을 다시 세분화시킨 겁니다. 2개 국면이 아니라 이거를 다시 세분화시키면서 4개 국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점, 바닥점부터 기준점까지 있죠. 이거를 회복시장이라 그러는 겁니다. 바닥을 치고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에서 정점까지 이제 이거를 상향시장이라 그래요. 또는 호황시장 그러죠. 상향시장, 호황시장. 그 정점을 지나면 꺾어지기 시작해요. 정점에서부터 기준점까지 우리가 이거를 후퇴시장이라 그러고,
그리고 기준에서 바닥점까지는 이거를 하향시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상후와 회상후화가 이루어집니다. 너무 많이 나온 문제고, 그 이제 표안에 있는 거 6번, 7번에 대한 논리가 뭐냐면은, 그럼 회상후화가 진폭 크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불안정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 6번과 7번 내용이 그러면 이런 회상후화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전문가 입장에 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점을 잘라 그때 중요한 내용은. 전문가는 우리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다 보니까 먼저 중개업자 입장을 볼까요? 중개업자는 매수자 사이를 이제 거래해주는 분이 되겠죠. 그럼 왼쪽 국면과 오른쪽 국면은 이제 차이가 나는 주제가 뭐냐면은 중개업자들은 매수자, 매도자를 이제 서로 다루셔야 되는데 누구를 중시하느냐는 논리예요. 누구를 중시하느냐. 그 왼쪽 국면은 누굴 중시하느냐? 누굴 중시할 것 같아요? 매도자 중시할까요? 매수자 중시하는 중개활동할까요? 그렇죠. 왼쪽 국면은 매도자를 중시하는 중개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수요 공급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왜 매도자를 중시하느냐 봤더니 왼쪽 국면이에요. 왼쪽 국면. 왼쪽 국면에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근데 가격이 상승하는데 진폭이 큰 거야.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지속되겠지라고 예상하는 개념이 나타나요. 진폭이 짧고 진폭이 작고 주기가 짧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진폭 크고 주기가 길다 보니까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고 있네. 앞으로도 오르겠지라고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상승이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란 말이 나오죠. 예상. 상승에 대한 예상이 나오니까 왼쪽 국면에서는 시장 참여자 보면 수요가 어떻게 돼? 그쵸. 이게 수요 공급의 논리잖아. 상승이 예상되면 소비자들은 수요를 구매하고자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어떻게 됐어요? 공급은 감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게 돼요. 이게 이제 왼쪽의 모습이야. 그러면 중개업소를 볼까요? 중개업소에 보면은 매수자들이 막 스스로 찾아와요. 그렇죠? 근데 매도자들은 물건을 안 팔려 그래. 왜? 올라가고 예상하니까 지금보다 나중에 파는 게 좋겠다. 그럼 중개업소는 매수자가 잔뜩 많아요. 잔뜩 있는데 이제 뭐죠? 공급자들이 매물을 안 내놔. 그럼 누굴 중시하겠어요? 그렇죠. 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자를 중시하는 중개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자를 중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제 왼쪽 국면에서 벌어지면 이러한 현상 때문에 매도자 중시하게 나타나고 그 왼쪽 국면에서 특히 상향 시장에서는 매수자는 어떨까요? 매수자는 거래 성립시를 단기를 할까 늦추를 할까? 당연히 매수자는 단기를 하겠지. 근데 매도자는 늦추하겠지. 그 말 자체가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그러니까 매물이 없으니까 매도자 중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근데 오른쪽 국면은 정점을 지나잖아요. 가격이 떨어지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이게 바닥을 모를 정도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되는 국면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네.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네. 근데 하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하락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어떻게 되지라는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는 거죠. 하락에 대한 예상이 생겨요. 예상이 생기니까 사는 사람들은 안 살려고 그래. 부동산 시장 떠내. 수요가 감소하고요. 근데 매도자들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보유하는 게 큰 부담이 돼요. 이게 이제 1년 전에 10조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금 1년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게 100만 원짜리가 돼버린 거야.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야.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들은 갖고 있는 게 부담되니까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처분하고 현상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팔려 그래. 공급이 증가되겠지. 그럼 중개업소 상황 한번 볼까요? 중개업소는 매물이 잔뜩 쌓여 있어요. 급매, 급급매, 급급매 막 쌓여 있어. 근데 손님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확보하는 거? 매수자를 확보하는 매수자를 중시하는 전략이 나타나지. 그래서 매수자 중시하다 보니까 가격 협상할 때도 매수자가 주도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런 의미 때문에 중개업자는 왼쪽은 매도자 중시, 오른쪽 매수자 중시란 말이 나오고 또 부동산 전문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업자는 또 중개업자 말고 또 누가 있냐면은 감정평가업자 입장이 또 되더라고요. 감정평가업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르잖아요. 중개업자분들은 이제 부동산 유통, 거래를 담당하는 분들이고 평가업자들은 이제 그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업자죠. 그럼 감정평가업자는 이 논리를 잡았을 때, 나중에 감정평가론 들어가면은 이제
가격을 구하는 방법 중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과거에 거래했던 물건 가격 가지고 현재 이제 새로운 가격 결정할 때 이제 그 기준을 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업자들에 대한 질문은 옛날에 거래했던 금액이 있어. 과거에 거래했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의 새로운 가격을 결정할 때 옛날 가격은 지금 가격에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라는 그 역할론에 대한 논리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격을 현재 결정하고자 할 때 과거의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옛날 가격은 지금 가격 결정할 때 하한가 역할하는 경우가 있고 상한가 역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왼쪽 국면하고 오른쪽 국면으로 구분하시면 돼. 왼쪽 국면은 과거의 그 새로운 가격이 무슨 역할을 할까? 얘는 왼쪽에서는 하한가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말이야. 왜?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과거에 매입을 했어. 이거를 요 시점에 지금 매도하려고 그래. 이건 현재 매도하려고 한다. 가정하시 바랍니다. 그럼 현재 가격을 팔고자 하는 금액을 얼마로 결정할까 할 때 옛날에 매입했던 가격을 지금 팔려고 그래요. 부동산을. 그럼 옛날에 매입한 것보다 지금 가격이 높아졌잖아. 그럼 과거의 가격을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할 때 현재 파는 가격보다 밑에 있잖아요. 옛날은 지금 무슨 가격? 하한선 역할을 하는 거야. 하한선. 이 과정이 쭉 상향시장 정점까지 하다가 상향시장을 꺾어지고 후퇴시장이 접어들잖아요. 그 오른쪽 국면은 옛날은 지금까지 무슨 가격 한다? 얘는 상한가격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때 이제 정점에서 어떤 부동산을 과거에 요 국면에서 이걸 매입을 했어. 이거를 현재 요 시점에서 이거를 매도하려고 그래. 그 매도 가격을 얼마로 하겠습니까 할 때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매입했던 가격을 고집하면은 못 팔아요. 그럼 과거는 지금 거래할 때 무슨 역할? 위에 있으니까 뭐다? 얘가 상한선 역할을 하는 거지. 상한가 역할을 하는 거야. 상한가. 그래서 중개업자하고 감정평가업자 두 가지 국면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있죠.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오지선다를 만드는데 저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순환 국면은 종류, 무작위적 변동. 그래서 그건 지문 하나 정도 나오고 한꺼번에 나온다 그러면은 주로 특징하고 요것이 한 지문 서너 개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요것은 순환 국면의 특징은 지금 회, 상, 후, 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야.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반복이 되고요. 아까 별표 지시라는 것은 해놓고 가운데 정점을 잘라. 정점을 잘라서 중개업자는 왼쪽은 매도자 중시, 오른쪽 매수자 중시. 감정평가 옛날은 지금의 하한가, 왼쪽은 오른쪽은 상한가. 그래서 회, 상, 후, 하, 도수, 하상 이럽니다. 너무 많이 나온 거야. 회, 상, 후, 하, 도수, 하상. 그러면은 이제 거의 정답은 체크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예요.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데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은 그 밑에 거는 별로 볼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동산들은 진폭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진폭이 작어.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진폭이 작고요. 진폭이 작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지. 그럼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주로 옛날에 나왔던 것처럼 소형주택이라든지 위치가 아주 우수한 도심지 존포 같은 거야. 그럼 진폭이 작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건 주로 실수요자, 실공급자 위주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진짜 필요한 물건이다 보니까 이런 장래에 대한 추정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실수요자, 실공급자 위주로 거래되는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지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옛날은 지금 가격이 무슨 역할을 한다? 거의 비슷하니까 기준 가격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왼쪽 국면에서는 누굴 중시하느냐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정시장에서는 이제 여기 진폭 크니까 매도자, 매수자 중시가 나오지만은 진폭이 작으니까 실거래자로 위주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실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진 시장이지 누구 중시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동산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부동산 순환 국면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으로 이루어지는 국면, 사국면이 있고 이 사국면 이외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부동산이 따로 있더라. 진폭이 작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안정시장 형태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나올 때 옛날 기출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회복시장, 상향시장, 안정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무조건 틀린 거야. 왜 틀렸어? 안정이 들어가면 안 돼. 안정은 이 사이에 어느 국면의 연속성을 가지시면 안 돼요. 회상 후와 국면 이외에 안정적인 형태를 이루어지는 국면이 따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이에 안정이 들어간다면 틀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즉 부동산 경기 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국면 이외에 안정시장 형태를 보이는 게 따로 있더라. 이러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별개라는 뜻이야. 별개. 이런 논리로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논리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실상 이제 두 가지가 거의 90% 이상이었다가 아까 전에 무작위적 변동,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개념하고 약간의 예만 첨가하시면은 그냥 거의 100% 육박하는 내용에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해놓고 그 157페이지에 그 측정 지표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호황이냐 불황이냐는 우리 정부 통계 측정 지표가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주지표, 보조지표, 그 밖에 지표가 있더라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주지표에 보면 이제 공급지표인 건축량하고 수지표인 거래량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 그리고 가격, 보조지표의 가격 등이 있더라라는 식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 등등등으로 측정한다. 등등등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지 뭐 세부적으로 안 하셔도 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경기 변동으로서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이게 2년 연속 안 나왔다. 정말로 드문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158페이지 보면 그 예제가 있어요. 예제 보면 26회 때 나왔던 그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27회, 28회 때 안 나왔다 그랬으니까 거기 한번 볼까요? 틀린 거 1번 부동산 시장은 일반처럼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네 가지 국면 외에 국면은 네 가지밖에 없어. 이거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맞지? 그렇죠? 저거 따로 저기 있다는 거야. 저거 전체로 보는 것이고 별도로 취급했으니까 옳은 지문 되고 이번에 경기 변동 보면은 공실, 거가, 거래량 등을 확인하죠. 이게 측정 지표잖아요. 이런 게 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제시해 주는 것이고 3번 일반 경기 변동의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아요? 아니죠. 진폭이 크다고 그랬지. 이게 틀린 거잖아. 공부 안 해도 맞췄던 것이고 4번 순환, 계절, 무작위,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나. 맞잖아. 이런 등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고 그 상향 국면 나왔어요. 상향 국면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를 새로운 거래에 하한선이다. 상향 국면 했어요. 여기잖아. 뭘 물어봤냐? 회상 후와 도소하선 중에 요걸 물어봤네. 엔다는 지금 무슨 가격? 하한 가격이 된다.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 이건 잘낸 난이도고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 보시면 돼요. 골고루 들어가 있잖아요. 1번에 이제 어떤 경기 변동에 대한 이제 전체 개념, 2번에 이제 측정 지표, 3번에 이제 특징, 4번에 이제 뭐죠? 종류, 5번에 국면상의 특징이 아주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어요. 참 잘된 문제라고 평가받고 난이도가 이거보다 안 높아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목차에 보면은 이렇게 부동산 경기의 핵심인데 그 가로치고 거미집 이런 포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미집은 안 나오다가 이제 그 갑자기 20회 이후에 자주 등장을 시작했는데 다만 거미집 모형은 이번 순환 때 안 하도록 하겠어요. 거미집 모형도 결국 뭐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냐면은 탄력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화학습할 때 탄력성을 이제 한 주제로 묶어가지고 해드릴 겁니다. 별도의 주제로 탄력성을 본문의 중요한 부분 다 앞에 묶어가지고 테마로 이제 탄력성을 잡아서 언급해 드릴 때 그때 거미집 모형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집 모형은 이제 급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내용 들으시다 보면은 내용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탄력성이라는 내용으로 해 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학습할 때 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경기 변동 자체에 대한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하면은 이제 인력공단의 목차로 따졌을 때 이제 부동산 경제론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력공단 목차로 따지면은 지금까지 몇 문장 하신 거냐면은 일부러 두 가지 주제는 안 했지만은 제일 첫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의 이제 기본적인 총론이 나옵니다. 총론에서 부동산학이 뭐예요? 부동산 개념이 뭐예요?
토지 용어가 뭐가 있죠? 그리고 부동산 특성이 뭐 해가지고 기본 세 문제. 그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죠. 아니, 부동산 경제론. 경제론에서 이제 핵심인 수요와 공급 이론이 있고 그 경기 변동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 이게 여기 이제 네 문제 정도, 네다섯 문제고 이게 한 문제 정도인데 어쨌든 합쳐가지고 한 5문제 정도는 적절하게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8회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수용구에서 5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5문제.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몇 문제 맞히신 거냐면은 8문제 맞히신 거야. 8문제가 이제 무슨 점수죠? 통계 점수가 돼. 통계 점수. 통계 점수라는 것은 우리는 찍어도 8문제를 맞아요. 40문제니까 오지선다잖아. 오지선다를 이제 보통 환급분할, 할당 효율적으로 환급분할 해줘요. 보통 이제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8개 배당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문제가 나오면 지금 통계는 20점은 도달하신 거다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이제 말씀 안 드린 거 2개가 있어요. 그 탄력성에서 하나가 있고 거미줄 모여 안 했는데 이건 탄력성 다시 할 때 언급해드릴 통합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한 것이고 기본에는 아주 중요한 기본 내용을 하는 거죠. 그럼 20점만 가져가지고는 과락도 이제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주제인 부동산 시장론이 들어갑니다. 시장론은 여러 가지 주제가 인력공단 목차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론이 제 3편으로 구성이 돼요. 인력공단 목차는. 그래서 페이지가 이제 어디 보시냐면은 166페이지 시장론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론의 주제가 이제 많이 있고요. 어떤 내용으로 이제 시장론이 전개가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몇 강이죠? 이제 10강인가요? 그걸 통해서 11강인가?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강좌의 이제 그 내용은 경기 변동이고 이 내용은 앞으로는 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잘 정리해 보시고 앞으로는 문제를 통해서만 확인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부동산 시장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